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서 1차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우리 가정의 문제를 진단을 하고 그야말로 부모 자신과 자기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될 이 현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무지함, 그러나 두 번째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는 비겁함,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디서 울어야 하는지, 이 문제를 오늘 우리 가정의 실상을 살펴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셜록 홈즈라는 이 이름을 알죠? 영국의 유명한 그 탐정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셜록 홈즈. 셜록 홈즈가 어느 날 야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절친이자 또 보조자는 그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둘이서 밖에서 잠을 텐트에서 자고 있습니다. 근데 밤에 김치가 이상해서 셜록 홈즈가 눈을 뜨고서 보니까 별이 환히 보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너무도 찬란하고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홈즈가 옆에 자고 있는 왓슨스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왓슨스를 깨워서 또 일어나는 왓슨스를 보고 뭐가 보이니? 별들이 너무 많다. 그때 홈즈가 물어봅니다. 그게 뭘 의미하니? 그러니까 왓슨스가 말을 쫙 이어갑니다. 천문학적으로 보면은 별자리가 여기 있고 무슨 별자리는 저기 있고, 점성학적으로 볼 때는 저렇게 찬란한 것을 보니까 무언가 있겠고 뭐가 있겠고, 기상학적으로 볼 때의 별이 너무 반짝이는 걸 보니 날이 밝으면은 날이 청명하고 맑을 것 같고, 이런저런 뭐 경제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일어나서 눈에 확 비치는 그 별들을 보고 나름대로 막 그 설명들을, 의미를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왓슨즈가 홈즈한테 그런데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홈즈가 이 바보야, 우리가 자는 동안에 누가 우리 텐트를 훔쳐간 거야. 그걸 잠결에 일어나서 왓슨즈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별 보고 주워 섬기는 그겁니다. 문제는 텐트를 도둑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이 보이는 거죠. 텐트를 도둑맞아서 지금 아무것도 없이 야영하고 있는 것은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고 뭐 기상학을 들이대고 천문학을 들이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바보입니다. 텐트를 도둑맞았어요. 몇 주 전에 나왔던 뉴스거리죠. 참 잔인한 내용이지만 워낙 그것들이 많고 그것보다 더 강도 높은 사건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한 줄 뉴스 정도로 지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죠.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죠. 22살이었습니까? 자기 여자친구를 아주 잔인하게 패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고 그 CCTV에 찍힌 영상이 TV에 좀 나오기도 했죠. 제가 지금 화성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분노를 일으켰죠. 그런데 더 분노를 일으킨 것은 그 뒤에 그 여자친구를 그렇게 두드려 패고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가고 한 이 22살 먹은 남자아이의 부모가 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좀 면회를 가서 아들의 사정도 보고 아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하는 얘기가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뭐.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친구를 그렇게 폭력을 행하고 그리 하는 게 이 아버지와 엄마의 얘기로는 유감스럽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남자다운 거지 않느냐? 남자다움의 상징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을 행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성질을 부리는 것은 절대 남자가 아닙니다. 힘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한 전쟁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폭력을 쓸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당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걸핏하면 고함 지르고 성질 부리고 폭력을 행하면 그는 남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모가 그 22살짜리 그 청년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텐트를 도둑 맞았습니다. 22살짜리 이 아이가 인간성을 도둑 맞았습니다. 무엇에 의해서든지. 그런데 잠결에 일어나서 주스 엎어 섬기는 왓슨스처럼 그게 남자다운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모된 자들이 이 자식들에 의하여서 빚어지거나 아니면은 부모 자신들의 미성숙함이나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무지함 때문에 만들어지는 가정의 텐트가 도둑맞고 가족을 한데 묶어줄 수 있는 지붕처럼 역할하는 그러한 가치관이든지 습관이든지 전통이 도둑맞아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의 상태, 가족의 상태를 합리화하고 미화시키는데 급급합니다. 취직한 자식을 자랑하느라고 인간성을 상실하고 걸핏하면 폭력을 쓰고 걸핏하면 고함 지르고 성질 부리는 이 문제를 인정을 하지 아니하렵니다. 취직해서 대기업에 취직했었다는 이걸 자랑하느라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거, 우리 자식이 무슨 성적이 어떻고 그럴까요? 성적은 상대적입니다. 이것 자랑하느라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장가를 보내놔도 시집을 보내놔도 지 앞가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또는 본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참 또 어리석게도 뭔가 우리 자식이 아파트를 장만해서 이사를 가서 이제는 좀 넓은 평수에서 살겠다고 하는 이것 자랑하느라고 도둑맞은 텐트,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가족이 묶어주는 지붕과 같은 것이 없으니까 각기 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바쁜 며느리, 좋은 직장 다니는 며느리 자랑하느라고 또는 항상 바쁜 사위 자랑하느라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가정을 보지를 못합니다. 또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 좋은 직장 다니고 있다, 뭐 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으로 위로를 삼으려고 합니다. 무지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내가 몇 년 살다 가면은 그만인데 뭔 골치 아프게 그런 거로 내가 또 노후에 속을 썩여야 되나? 지극히 이기주의적 처신 때문에 그런지. 그러나 문제는 가정이나 가족에 일어난 문제의 근본을 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소신을 보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술집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데이트하는 한 커플이 칵테일 바로 들어갔습니다. 분위기에 젖고 뭘 하고 술도 좋아하고 하니까 둘이 한 반술쯤 취했습니다. 그래서 가자고 여자가 끌고 나오고 둘 다 반술쯤 태워가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복도를 걸어서 출입구로 나오는데 남자가 출입구에 서 있는 건장한 조폭 아저씨 같은 그분이 있으니까 딱 나오자마자 정신이 혼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씨,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 거요? 그리 물으니까 이 조폭 같은 이 문지기가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나를 보고 형씨라니. 그죠? 그래서 어이, 내가 누군지 아나? 시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반술쯤 돼 있는 데서 그걸 보니까 한편 조금 겁도 나고 짜증도 납니다. 내가 데이트하는 이 남자는 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들이 티격태격 싸우려고 하는 이 현장에 나는 왜 있는 거지?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암시가 있죠.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부모들이 자기가 지금 어디 있어야 하는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한 여자로 압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아버지가 아니라 한 남자로 압니다. 자기 자신을 부모가 아니라 그냥 반려견, 반려동물 키우면서 무료함을 달래듯 그렇게 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액세서리 또는 가정이라고 하는 소일거리 이런 것을 데리고 사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짜증이 나거나 지치거나 아니면 지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 될 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사는 목적을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목적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덮고 있는 텐트를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세속의 무언가에 의해서 유행에 의해서 도둑을 맞아 없어졌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모릅니다. 도둑맞은 그 텐트를 찾아오거나 그것에 상응할 만한 것을 빨리 문제를 처리해서 가정이 복구가 되어지고 가족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딱 만들어질 수 있는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왜 내가 부모가 되어 사는지 늘 이걸 모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이걸 모르면은 가정은 불평의 대상이고 신세 타령의 대상이지 결코 삶의 의욕을 주는 자리가 될 수가 없죠. 무지함 아니면은 이것이 비겁함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부모님들이 부모된 자들이 자기가 불편하니까 뭔가를 좀 근본적으로 알고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이 섰기 때문이라기보다 자기가 불편하니까 아니면 자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식을 키우려고 하고 가정을 나름대로 세워보려고 하고 뭔가 이리 아동바동 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무지함과 비겁함, 책임을 회피하는 이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이 사고방식과 체질에서 무언가를 해보고자 노력하는 것이 결코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악순환을 만들거나 설상가상을 만들죠. 저도 그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된 자들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식을 키운답시고 가정을 세운답시고 가족을 위한답시고 하는 그 노력들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식에게 기를 죽이지 않아야 된다. 기죽지 않고 그렇게 키우면은 지 한 몫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지 자식들의 기를 세워주려고 합니다. 말은 가상합니다. 요업을 찾아가서 위로를 하던 그 새 친구 엘리바스의 충고처럼 말은 들을 때 옳습니다. 네 시작은 미양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말 그 자체는 옳은 말입니다만 그러나 그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기가 죽지 않으면 말은 옳은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방법이나 내용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자식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 6살짜리가 가서 유치원에 가서 뭔가 지가 와서 아이의 눈높이와 아이의 지극히 이기적인 그 정서에서 엄마 나 오늘 유치원 가서 힘들었어. 왜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러고 이래서 엄마가 대번에 노발대발 해가지고 막 버선발로 쫓아가가지고 선생님의 따귀를 갖다 올리 붙이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 또는 사과를 하라. 아이의 기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기가 살아서 큰 아들이 성인이 되니까 부모에게 배운 대로 부모에게 합니다. 부모에게 배운 대로 기가 살아서 제일 만만한 부모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를 살려주었다고, 소위 말해서 기를 살려줬고, 그래서 기가 살아있는 그 남정네나 그 여인네가 절대 용감하거나 전쟁에서 자기 한 몫을 감당할 정도로 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될 리가 없습니다. 지 기를 살리기 주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미 노예가 되어버린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많이 배우게 하면은, 높은 학벌을 가지게 하면은, 많은 스펙을 가지게 하면은, 그러면은 뭔가 지 한 몫을 감당할 것이고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로서는 지금 내가 이 자식에게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부모 노릇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집착을 하면서 거기에 아주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자식 시험 공부하는 것, 숙제하는 것, 이거 도와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되어버립니다.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고3이 되면은 이거는 뭐 임금보다 더하죠. 또는 취직시험 친다, 성진시험 준비한다, 자격시험 준비한다. 이게 뭐 대왕입니다. 밤낮 없이 막 갖다 바치고 미기고 맞아,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그놈의 자식이 멋지 한몫 감당하고 가정을 바로 세울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리 하는 중에 부모들이 의식이든지 사고방식이든지 습관이든지 인격이 고3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고3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시간의 스케줄을 잡는 것도 그렇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그렇고, 자식 공부시키고 공부하는 것 뒷바라지하는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동안에 부모가 그렇게 딱 돼버린 거예요. 문화, 사회, 인성, 사회성, 인성이 전혀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고3 수준에 딱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식 공부시킨다고 재산 다 넣었습니다. 건강 다 잃었습니다. 왜 고3 자녀가 밤샘을 하는데 당신 어머니가 왜 꼭 같이 밤샘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새벽 2시에 꼭 사과를 깎아서 갖다 줘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공부의 효율성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당신의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재산 다 쏟았습니다. 건강 다 쏟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공부하고 뭐해서 이 나라는 학벌 중심이고 지식 중심이 되다 보니까 뭔가 자격증 따고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을 나오고 공부의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네임밸류가 있는 것에 나오고 하면은 뭔가 일단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유식해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재수, 삼수, 장수해서 겨우 어느 직장에 하나 들어가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뒤치작하면서 치장거리면서 그렇게 지낼 때에 포기는 번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도 좀 모여서 명예도 있고 권력도 쥔 자식이 됩니다.
유식해졌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권력도 가졌습니다. 반면에 자식이 그렇게 돼가는 반면에 공부시키느라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부모는 무식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쓸모없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식에게 있어서 추억일 뿐 내 현실에는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지낼 수는 없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현실에는 걸림돌이 되는 이 부모를 함께 지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유식해진 자식이 그 지식 정도, 자격 정도를 얻은 그거 가지고 얻은 명예라고 하는 것과 권력, 이 찌꼬리 같은 것에 대해서 오만방자한 이 자식이 그렇게 섭득한 지식이라는 이 유식함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함께 있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는 이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앨범 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앨범이 뭡니까? 현실에는 필요가 없으나 버릴 수가 없는 것.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한 번씩 꺼내보면은 내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 양심의 가책을 달릴 수 있는 그게 앨범 속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를 우리는 앨범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앨범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때로는 한 번씩 보면 향수를 달랠 필요가 있을 때는 부모를 봅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지 양심을 달래야 될 때 그때 부모를 봅니다. 부모를 한번 만납니다. 뭐 한 번씩 모시고 가서 뭐 밥 사주고 뭐 어쩌고. 부모는 밥을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자식이 불쌍하니까 자식을 보는 여전히 부모의 과장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도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식은 여전히 오만방자해서 공부하면서 만든 그 논리를 가지고 지가 무언가를 한 것처럼 다 자기의 공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부모의 자업자득입니다. 공부를 많이 시키고 많은 자격증을 얻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직장을 다니고 승진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부모로 노릇을 다 하고 이 자식도 뭔가 지 앞가림을 하고 가정을 세울 것이라고 믿는 그것에 자충수를 둔 거예요. 제 발등 찍은 겁니다. 유식해진 자식, 그것으로 얻는 사회생활의 명예와 권력, 반면에 부모는 무식해졌고 가난해졌고 쓸모없는 노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이 자기 자신의 양심을 달리기 위해서 부모를 앨범 속에 넣어버린 거예요. 필요하면 꺼내보고 거추장스러우면 다시 앨범 덮어버리고 간 부모는 자기 자리에서 그냥 지내고 있을 뿐이죠. 부모된 저희들이 자식을 키울 때 또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자식에게 고생을 안 시켜야 된다. 고생하지 않고 우리 소위 시체말이 있잖아요. 사랑받으면서 자란 자식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긴 하죠. 그러나 자식이 어떤 종류의 사랑을 경험하느냐는 아주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생을 안 시키면은 좀 반듯해질 것이다. 우리가 사실은 이거죠. 이건데 이걸 사랑받은 자는 사랑을 하게 된다. 어떻게 한다. 이것으로 잘 포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고생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이 조금이라도 뭘 하려고 하면은 손에 조금이라도 물을 묻힐 것 같으면은 황급하게 달려가 가지고 그런 것 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해줘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자식을 키우는 것에 원리고 철학이 되어버리는 것 같으면 그게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고생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다
늘 좋은 것 먹이고 늘 원하는 것 하게 해주고 늘 편하게 해주고, 그러니 이 아들이 자라면서부터 성인이 돼서 귀티가 납니다. 귀티가 납니다. 그죠? 귀티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다 이제 분가를 했습니다. 지 가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참 아들이 보고 싶어서 또는 딸이 보고 싶어서 들려봅니다. 고생을 안 시키기 위해서 부모는 단칸방으로 가도 원룸으로 가도 있는 거 다 깨서 줘가지고 큰 평수의 아파트 들어가서 관리할 염려도 없는 데서 살아라고, 그죠? 그 시퍼런 젊은 신혼부부를 그렇게 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먼지 하나 없이 삽니다. 왜냐하면 자랄 때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먼지 하나 있는 것도 용납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런 데서는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정도로 귀티나게 자랐기 때문에 먼지 하나도 안 보이는 응접실로 다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보니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는 전자제품으로 쫙 해서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거기에 자식 고생 안 시키기 위해서 모든 고생은 부모가 도맡아 역부로 하면서 그렇게 키우느라 그 과정에서 부모는 소위 말해서 빼고 뼈골이 빠져버렸습니다.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 자식 집에 가보니 먼지 하나 안 보이고 모든 것은 자동화되어 있고 전자제품으로 막 번쩍거리고 어떤 거 하나 손을 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채 조금 손댈라 치면 며느리가 달려와서 호들갑을 뜹니다. 아이고 이런 건 저런 거 이런 건 저런 거, 그죠? 자식이라는 놈은 그거 써가지고 탁 눈치만 보고 있으면서 안절부절해 샀습니다. 부모가 그저 자식에게 잘못되는가 싶어 고생시키는가 싶어서 그 자리도 몸에 배어 있는 대로 초라한 노인이 되어가지고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는 거요. 응접실에 있는 그 큰 소파에서도 구석만 찾아가지고 덩어리 한번 기대지를 못하고 엉덩이 앞으로 쑥 빼가지고 안들 달롱달롱 매달리듯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모습을 그 자식은 이해를 못합니다. 고생 안 하면서 크고 귀티나게만 컸기 때문에 왜 부모님이 저러나? 왜 와서 내 집사람에게 안사람에게 또는 처갓집에게 얼굴이 안 서도록 저렇게 초라하게 행동하나? 자식의 얼굴이 불그락 하기를 시작합니다.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물 벌컥 마셔가면서.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겁니다. 왜 귀티나는 우리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오셔가지고 오셨으면 좀 당당하시지 왜 그러나? 자식된 당신이 그걸 알고 있습니까? 당신을 귀티나게 키우느라고 그 부모가 귀티난 대접을 한 번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귀티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는 저도 언제나 천국 가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어머니에게 그 버스 남마도 3번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타 있는데 뒤에 어머니가 들어오는, 제 학교를 갔다가 들어오는 걸 보고 제가 했던 그 행동이 언제나 가슴에 못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들을 키우면서 이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그럴 때에 지나는 무릎에 저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고 지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하는 것, 제 어머니에게 내가 한 짓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 받아들입니다. 고생 안 하도록 하면은 우리 자식을 바로 키우고, 그래서 내가 부모된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이며 도둑맞은 텐트를 다시 회복해서 가족이 복구되고 가정이 복구될 것이라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리 생각합니다. 참 마음은 가상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역시 우리의 무지함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왜 부모가 되었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조바심대로 고생 안 시키면 될 것이라. 그렇게 큰 자식들이 귀티는 나지만은 좀 고생을 감수해야 될 문제에 부닥치면 다 비겁해지고 도망가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들면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은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자식이 인격이 모남이 없고 성격이 모남이 없이 잘 클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을 것이다. 특히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나가고 난 잔재가 남아있는 이 시대에 이걸 처세술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맞춰줘라.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졌습니다. 자식이 밥 물어 가자면 끌려나가고 언제나 그걸 주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밥상머리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부모님들의 잔소리,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고 이만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히 이 세대에서 상담이든지 어떤 가정 이론이든지 또 문제 있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대개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거기에 맞춰주라. 그래서 뭘 그렇게 시끄럽게 살려고 하나.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해볼게요. 우리의 자식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앞가림할 정도로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 인생에 꼭 맞는 것이고 해답을 가지고서 그렇게 주장하고 빠락빠락 달라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줘야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미국 할리우드의 한 배우의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이 그것을 증언을 한 겁니다. 이 할리우드 배우가 굉장히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특히 그 미국의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 미국 사회와 가정, 이것을 그릴 때 언제나 이분은 거기서 이제 주연급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아주 이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으면 거기서 다 근엄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아주 가정이든 또는 다른 역으로서 사회의 유명인사로 나올 때는 거기서 또 사회에서 뭔가 땀을 흘리면서 소위 말해서 3D의 일을 하거나 어떤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면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이 탁월한 지도자급이잖아요. 이런 역을 하는 배우로서 자주 나오고, 그리고 아주 인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한날 증언을 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영화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가정, 아버지의 인생이 또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의 일상생활은 그것과는 정반대였다. 이 아버지가, 이 배우가 이 아들이 11살 때, 그리고 여동생이 9살 때에 요절을 했습니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자기 아내는 어떤 상태냐면 심한 디프레스, 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거의 안에서, 집안에서 보호받고 간호를 받아야 될 그런 상태단 말이에요. 아이는 11살, 9살. 그런데 아내가 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관리하고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가정으로, 환자가 있다고 해서 정상적인 가정 아닌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누가 했느냐? 이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간증을 할 때 아버지에 대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버지 이 둘 다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내 도시락을 싸줬고, 내 아버지가 나를 학교에 데려다 줬고,
아버지가 나를 학교에서 집으로 데려다 와줬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스포츠를 가르쳐 주었고, 예? 그리고 누워있는 그 심한 우울증 걸린 자기 어머니를 돌보고 간호하는 건 아버지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의 그 화려한 배역과 영화 속에서 아주 이미지 좋은 반듯한 신사의 그런 모습과 이런 그것만, 그 이미지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아버지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키우고 아내를 돌보는 것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일상은 그러했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늘 침대를 등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아내를 돌보고 동시에 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그래서 가정을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일상이 그렇게 집중되어진 그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나는 그 아버지에게서, 나의 아버지에게서 가정을 배우고 가족을 배웠습니다. 11살 때에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때까지 아버지가 기울여줬던 어머니 역할과 아버지 역할, 이걸 통해서 가정을 배우고 가족을 배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 배우로서 아주 주연급 배우로서 늘 자주 영화를 찍고 하는 할리우드 배우로서 유명세만 탄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사는 데는 양심만 좀 꾹 눌려버리면 별 불편한 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유명한 영화 배우이기 이전에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노릇을 위해서는 자식이, 아들은 남자가 되는 것을 가르치고 딸은 여자가 되는 것을 가르치고 아내는 남편이 돌보아야 한다고 하는 이것을 몸소 실천하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간섭과 아버지 노릇을 위하여서, 남편 노릇을 위하여서 깊이 그들의 사생활에 개입하여서 자기의 노릇,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 이 결과 남자가 되고, 그리고 한 가정에 건전한 가장이 되어 있는 이 아들이 설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 주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회 안에도 그 교인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이고, 자식이 그래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교회 생활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지도해야 될 부모의 역할도 포기하고 그러면서 평온하게 가야죠. 무지함이든지 아니면은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 하면은 비겁함입니다. 그 무지함과 비겁함에서 내가 기대하는 그러한 자식이 성장할 것이라 그걸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신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부모의 사명,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부모가 제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식을 키워내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는 부모의 사명을 저버린 겁니다. 자식을 위하여 사는 부모, 그리고 부모의 존재가치, 그 부모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누구인가? 자식을 거느린 부모입니다. 부모는 왜 사는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라는 이 이름 안에서 여자의 정서를 찾고 남자의 정서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남자를 넘어서 여자를 넘어서 우리는 부모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사명에 집중하지 않는 이상 남자로서 채워지고 여자로서 아무리 채워진들 채워진 것만큼 공허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느낄 때에는 방황하기를 시작할 겁니다. 나답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이 사명을 돌아보기 위하여서 자식을 제대로 키우고 자식을 위한 부모의 그 인생을 제대로 하는 자리는 어딘가? 가정이요, 가족입니다. 이게 꼭 물리학적으로 몇 평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 개념으로서의 가정이나 가족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가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족을 바로 세우는, 그리고 이걸 바로 유지해 나가는, 이걸 통해서 부모의 사명, 자식을 바로 키우는, 이걸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의 사명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꼭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존재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자애로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식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해서 아버지의 존재감이 없고 아버지의 존재감을 인정하는 그게 없다면 그거는 고장난 가정입니다. 고장난 가족입니다. 어머니의 자애로움이 없다고 하면 그 가정에는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가 끊어집니다. 가족은 가족 안에서, 가족이라는 이 틀 안에서 사람이 인간관계를 배웁니다. 사람의 도리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족 안에서 자란 자식이 사회성도 뛰어납니다. 도덕을 압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안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희생은 무엇이며 용기는 무엇이며 그리고 자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절제는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죠.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가정의 멤버가 되어 있는 내 역할에 대하여서 부모로부터 배우고 간섭받고 훈련받고 격려받고 꾸짖음을 받는 것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가지만 정리를 해서 나누고 마칩니다. 무엇을 지금 실천해야 되는가? 첫째, 가정의 현실을 들여다보십시오. 자식 자랑하려고 하는 것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좀 그거 그만하자고요. 그죠? 가정의 현실을 들여다보십시다. 천문학으로, 기상학으로, 그 다음에 뭐 경제학으로 뚜껑이 날아가 버린 그 하늘이 보인다고 이걸 합리화시키고 둘러대지 말고 텐트가 도둑 맞았습니다. 자식이 출세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성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도둑 맞았습니다. 고장난 가정의 현실을 직시하며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부모로서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무지함과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비겁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줘서 막 평온해야지. 마른 그릇 산 것 같으나 비겁함 아니겠어요? 공부할 때에 해서 뭐 어느 대학을 가고 이걸 위해서 내가 한 3년은 이를 깨물고, 당신의 무지함 아니겠어요? 부모로서 사명에 대해서 무지한 것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비겁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 가정 그리고 가족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가정이 해체될 수 있는 대안을 너무도 쉽게 선택합니다. 가족이 해체될 수 있는 그 대안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선택을 합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이 해체되어진다고 하면 부모로서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기의 신분과 목적을 스스로 버린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모
공경을 가르칠 지혜와 길을 구하십시오. 아파트 문제가 아닙니다. 취직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고생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가서 뭔가 출세를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고 이걸 할 줄 알면은 그 자식 어디 가서라도 인간답게는 삽니다. 이걸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좀 흥분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이고 남이 다 가는 대학을 못 갔네요. 주 앞에서 울어섰고, 아이고 이번에는 우리 아들 꼭 취직이 되게 해주십시오. 40일 금식 기도했었고, 아니면은 여자친구를 그리 두드리 펴고 질질 끌고 다녀도 이 멋진 남자 같은 우리 아들에게 좋은 혼수처가 마련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 못 잃어갑니다. 그 습관부터 고쳐야지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거 위해서 주님 앞에 울어섰고 엄살 부리셨고,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면서 딱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위기가 다가오고 있느니라. 가정이 해체되어진 뚜껑이 날아가는 것이 안 보이느냐? 그걸 가지고 이런 이론 저런 이런 자랑으로 메운다고 할지라도 벽마저 무너지고 난 뒤에 가정이 해체된 것을 실감하게 되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직장을 위하여 울지 말고, 아파트 큰 평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남보다 좀 더 머리에 서는 이걸 위하여서 징징거리지 말고, 네 자녀의 문제가 무엇인지 직시하며 그 일을 위하여서,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울으라고 합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인생의 무상함과 외로움과 허전함을 더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공경을 못 받는다 싶기 때문에. 그러나 냉철하게 인정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모는 공경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없이는 이 사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버림받았음을 느끼고, 그래서 어찌든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인간적 안타까움에서 소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면 더 미기고 숨겨난 것까지 끌고서 또 주어서 어쩐지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게 부모된 우리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네 가지를 냉철하게 살피고 인정할 것은 인정한 다음, 예수님이 내게 말씀한 대로 주 앞에서 애곡하며 지혜를 구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어찌하면 부모 노릇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내 자식들이 내 전철을 밟지 아니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 되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계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식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울어야 할 이유는 그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즐겁자면 한없이 즐거울 수 있으나 그 즐거운 노래들과 축제들과 위로들이 우리를 얼마나 공허하게 만들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되도록 만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집어넣은 그 앨범에서 스스로 나오기 위하여 오늘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많은 후회도 됩니다. 배신감도 느낍니다.
그러나 부모인 것을 잊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할 일을 다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 자식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식의 귀티나는 그 모습에 속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시고, 그리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길과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일륜지 대사의 가장 근본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지혜와 길을 묻기 위하여 주 앞에서 울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학원 앞에서 울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학교 간판 앞에서 쏙쓰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성진이니 취직이니 대기업이니 소기업이니 이런 소리들과 이런 간판 앞에서 초라한 부모로 전락해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주 앞에 울게 하시고 주께 묻게 하시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식으로 키우게 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권위를 주시옵소서. 말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에 집중하여 이것이 자식 사랑인 것을 알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